일단 이승만이 친일파를 쓸데없이 많이 중요한 건 사실이고요. 당대부터 비판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이승만은 자신에게 충성을 다하는 사람들을 기특하게 본 거고 그들을 필요로 했어요. 자, 이승만이, 그러니까 이건 아쉬운 부분이에요. 이승만이 비판받아야 되는 부분이고 친일파를 중용한 거는 아마도 본인의 권력 때문인 것 같아요. 뭐냐면 그 일제강점기를 지나서 해방이 됐기 때문에 친일 경력이 있는 사람들, 특히 경찰, 군인 이런 사람들은 이제 자신의 운명이 어떻게 될 줄 모르고 벌벌 떠는 상태였어요. 그 상태에서 어떤 이승만과 같은 어떤 독립운동을 함으로써 도덕적 권위를 가진 권력자, 이 사람의 우산 밑에 숨는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남들보다 더 훨씬 과잉 충성을 하게 되고, 이런 과잉 충성을 받게 되면 이승만은 기분도 좋을 수가 있고, 첫 번째. 두 번째는 이 사람의 과잉 충성을 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의 입장을 정말 이용해서 자신의 독재라든지 자신의 권력 강화라든지 그런 데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는 이런 그 친일파, 뭐라고 해야 될까요? 떨거지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사람들과 그다음에 본인의 권력을 국내에서 다른 경쟁자들을 제치고 강화해야만 하는 이승만의 필요가 만나서 주종관계가 형성되지 않았을까라는 얘기를 해요. 그런데 친일파를 등용한 것과 본인이 친일파인 것은 전혀 다르죠. 이승만 본인은 일본에 유화적이거나 비굴한 태도를 보인 적이 없어요. 오히려 국제적으로는 일본과 가장 각을 세우고 싸운 사람이 이승만이에요. 지금도 일본에서는 이승만을 역대 한국 대통령 중에 가장 반일적이었던 대통령으로 기억을 하고요. 이승만을 가장 일본을 곤란하게 만들었던 대통령으로 기억을 해요. 지금도 제일 싫어합니다. 한국전쟁 때 미국도 힘에 부치니까 돈, 인력, 어쨌든 죽어가는 미군들은 미국인의 피잖아요. 미국의 입장에서는 흘리면 안 되는 그런 피인데, 그래서 미국도 힘에 부치고 이거 좀 빡센데 싶으니까 미국도 이승만한테 일본군의 지원도 받을 생각이 있느냐라고 넌지시 물어봤어요. 미국도 알았던 거예요. 이 사람이 엄청난 반일주의자라는 걸. 그래서 조심하게 물어봤는데, 그때 이승만이 정확하게 미국에 대해서 뭐라 그러냐면, 만약에 일본군이 한국 땅에 상륙한다면 국군은 인민군을 내버려두고 일본군부터 물리쳐서 현해탄에 다 빠뜨려 죽여버리겠다 그랬어요. 그 정도로 이 사람은 일본에 대해서는 태도가 강경했고, 그 미군들도 굉장히 놀라고 곤란해할 정도로 일본에 대한 태도가 양보가 없었어요. 그 다음에 평화선, 이승만 라인 같은 경우는 이건 뭐냐면, 이승만이 그냥 한국의 해역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다라고 지도에 그냥 일방적으로 그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일방적으로 그어버린 선을 일본에 강요했어요. 그런데 이때 독도가 우리 영토에 안정적으로 편입된 건 사실이에요. 평화선에 의해서. 근데 왜 평화선이냐? 한일 양국의 평화를 위한 선량한 경계선이라고 자기가 이름을 붙여서 평화선이에요. 이게 무슨 평화선입니까? 일본의 입장에서는 진짜 무슨 전쟁선이죠. 진짜 포갑선이죠. 일본의 입장에서는 무슨 고압선 같은 거죠. 평화선이 아니죠. 그래서 외국에서는, 우리나라에서만 평화선이라고 부르지 외국에서는 다 이승만선, 이승만 라인이라고 불러요. 여러 가지 쟁점이 있어요. 평화선에 대해서. 여기서는 복잡하니까 패스하기로 하고, 핵심만 말하면 그 핑계는 뭐냐 하면, 우리가 너네 일본을 봐준다라는 핑계예요. 관대한 이 문명적 조선인으로서 자란 이 위대한 문명적인 민족의, 이 민족의 지도자인, 잘 배운 그 조선에서는 사서삼경을 떼고 외국에서는 석박사를 한 내가 너네를 그냥 후드려 패지 않고 평화적으로 이 정도로 만족하라는 뜻에서 평화선이에요. 거의 그런 태도예요, 이승만은. 샌프란시스코 조약에 의해서 1953년에 일본은 다시 주권국으로 돌아가기로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주권국으로 돌아가기, 그 샌프란시스코 조약이 발효되기 딱 3개월 전에 기습적으로 선을 그어버린 게 평화선이에요. 일본은 주권국이 아직은 아닌 상태니까 당할 수밖에 없었어요. 주권국이 아니면 뭘 할 수가 없거든요. 이때부터 이승만이 그럼 뭘 했냐? 그러면 뭐 일본이 뭘 할 수도 없었지만 말을 들을 이유도 없었죠. 워낙 일방적으로 선을 그냥 그어버린 거니까. 그런데 이때부터 이승만이 행동에 들어갑니다. 자기가 그어놓은 평화선 안에서 조업을 하는 일본 어선들을 납포해버려요. 그래서 일본 어민들을 포로로 억류해버립니다. 그런데 나중에 풀어주죠. 근데 풀어주는 조건으로 일본의 제1조선인 수용소에 수용된 한국인 석방하세요 하는 거랑 딜치고 일본인 어민들을 석방하는데, 어민만 석방하지 일본 어선과 장비들은 그냥 우리나라가 꿀꺽해버려요. 그래가지고 이거 아주 요긴하게 잘 쓰거든요. 당시에 그 가난했던 시대에. 평화선은 너무 일방적으로 그은 거라 결국은 철폐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 철폐하는 것도 공짜로 안 줬어요. 9천만 달러를 추가로 뜯어내고 그 철폐를 해줬고요. 그 다음에 일본이 독도에 대해서 영유권을 주장할 수는 있지만 오직 자기 입장을 주장만 할 수 있는 조건으로 평화선을 철폐해 준 거예요. 그 주장을 인정해 줄 의무도 없어. 너네는 너네의 주장이 있구나. 독도는 한국 땅이라는 게 우리의 주장이야. 그리고 우리가 독도를 시로 지배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영원히 시로 지배할 거야. 어쨌든 말하니까 들어는 볼게. 그래, 너네는 그런 생각이구나. 응, 가. 이거예요. 이 조건으로
평화선을 철폐를 해주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독도를 지금까지 안정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승만을 비판할 때 친일파 다 때려잡지 않고 오히려 자기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살려주고 활개치고 다니게 한 것은 아무리 욕을 먹어도 할 말이 없어요. 그러나 이승만 본인이 친일파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인생을 알면 있을 수도 없는 얘기예요. 이승만이 친일파가 아니라고 해서 그 사람이 도덕적이고 착한 사람이 자동적으로 되는 것도 아니나 적어도 그 사람 본인이 친일파일 수는 없어요. 그 사람은 일본에 대해서 한 번도 유화적이거나 동정적이거나 이해를 하려는 태도를 취하면서 산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게 일본은 조선인이 바라보는 오랑캐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네네,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미국의 책임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미 군정이 우리나라를 이제 3년 동안 통치를 하게 됐을 때 이제 지금 우리나라가 해방이 됐을 때 정부가 해방된 다음 날 정부가 바로 수립돼서 그때부터 정부 갑자기 그 어디선가 공무원들이 임명돼서 나타나서 그때부터 일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때는 이제 권력의 공백 상태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나라가 안정될 때까지 미 군정이 우리나라를 통치했었단 말이에요, 임시로. 근데 그때 미 군정이 우리나라를 임시로 통치를 할 때 보니까 지금 2차 대전에서 승리를 하고 나니까 미국에게 중요한 건 갑자기 뭐가 됩니까? 미국에게 한국인의 자존심은 중요하지 않아요. 한국인의 민족적 자존심은 중요하지 않아. 공산주의 세력과 싸우는 것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공산주의 세력과 싸우기 위해서 공산주의 세력의 어쨌든 최일선 방벽이 당시에 동쪽에서는 한반도잖아요. 남한이잖아요. 한반도 남부잖아요. 그때 왜냐하면 한반도 남부 우리나라, 지금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유라시아 대륙의 동쪽 끝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최후의 대륙의 끄트머리인데, 그래서 전략적으로 너무나 중요한데, 그래서 공산주의의 남하를 막기 위한 방벽이 돼야 하는데, 빨리 그러기 위해서는 치안의 안정, 그다음에 효율적인 어떤 행정 이런 게 중요하다 보니 미 군정은 그 일제 순사들 있죠. 한반도의 치안을 담당하던 일제강점기의 경찰 조직, 그거를 그냥 물려받아서 쓰는 결정을 내려요. 그러니까 여기엔 미군의 책임도 굉장히 있어요. 쓸 사람이 없다곤 해도 만들어서 쓸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물론 쓸 사람이 없어서 그 친일파 출신을 쓰는 부분도 많았어요. 그런 분야도 많아요. 제가 천천히 얘기를 드리겠지만 그런 분야는 많아요. 하지만 그런 경우에는 친일파를 필요한 때만 쓰고 이제 그 다음에 자르고 그 자리를 독립운동가한테 넘겨준다든지 이렇게 일회용품으로 친일파를 쓴 적은 또 많아요, 우리나라에. 그런데 그 우리나라에 이제 특히 그 경찰 조직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미국 현지에서도 비난받았어요. 뉴욕타임즈 기사를 보면 입장 바꿔 생각해보라. 한국인들이 지금 이 상황을 받아들이겠느냐. 자신들을 탄압했던 그 일제강점기 자신들을 탄압했던 제국주의 그 경찰 조직이 해방이 된 지금도 치안을 담당하고 자기들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있다면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이 이 상황을 이해하겠냐, 이게 지금 이래서야 되겠느냐라는 비판 칼럼이 뉴욕타임즈에 당시에 게재가 된 적이 있어요. 미국인이 미 군정을 비판했던 거죠. 미국 언론이. 우리도 입장 바꿔 생각해보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도 어쨌든 효율성이 중요하고 공산주의와 대치되는 그 구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미군정은 무엇보다 미국의 사정이 아니잖아요. 이제 그런 우리나라 민족적 자존심, 어떤 우리나라 해방 초기의 역사 바로 세우기에 커다란 방해가 되는 그런 트롤짓을 미군정이 한번 해요. 그 상태, 그 기회를 타고 살아남았던 이제 친일파 출신 경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대표적으로 진짜 악질 친일 경찰, 노덕술 이런 사람들은 이제 자신의 동아줄은 누구밖에 없어요. 왜냐면 미 군정이 사라진다고 생각해요. 미 군정은 금방 종식될 거잖아요. 미 군정은 우리나라 적법한 대한민국 정부의 그 정권을 이양하고 미 군정은 떠날 거잖아요, 미국에. 그 다음에 일본으로 죽을 사람들이 누구예요? 미 군정 덕에 일시적으로 살아났던 친일파 출신 순사들은 미 군정이 물러가고 나면 이제 이거잖아요. 그러면은 미 군정이 물러가기 전에 우리나라 정부가 수립돼서 제대로 굴러가는 그 과도기에 이 사람들이 바짓가랑이 붙잡고 동아줄 붙잡고 저 좀 살려주세요,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라고 매달릴 사람은 이승만이었던 거죠. 그리고 이승만 눈에 그 사람들은 아주 보기에 좋았더라. 아주 쓸만하더라, 나한테는. 그래서 이승만은 그 정도로 자기중심적인 사람이었다. 나한테 좋은 건 나한테도 좋은 거 아니야? 내가 우리나라의 최고 지배자고, 내가 그 국가고, 내가 대한민국 임시정부 초대 대통령이고, 진짜 정부 초대 대통령이고, 내가 지금 대한민국이나 마찬가지인 여기에 내가 친일파 몇 명, 나한테 잘하는 애들, 이쁘게 일잘하게 싹싹하게 해서 내가 좀 봐주고 데리고 다닌들, 그걸 가지고 나한테 뭐라고 하는 그거야말로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고, 나를 사랑하지 않는 국가를 사랑하지 않는 거고, 그거야말로 친일파 아니냐? 라는 식의 공세를 오히려 이승만은 많이 사용했어요. 그런 식의 말싸움, 그런 식으로 어떤 탈압박하면서 남을 압박하는 이런 짓을 이승만은 많이 했습니다. 그런 이승만의 자기중심성,
미 군정의 그런 순전히 자기네들 편의에 의한 그런 잘못된 결정들, 그런 것들이 이제 이어지고 그 혼란기 속에 퉁쳐지면서 우리나라가 역사 바로 세우기를 말끔하게 아주 시원하게 목을 치듯이 친일파들을 정리하는 그런 것들을 놓치는 그런 아쉬운 부분이 있다. 근데 그 모든 것을 이승만의 잘못이라고 하기도 애매하고, 그렇다고 이승만의 책임이 없다고 하기도 애매하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 본인을 친일파라고 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그것은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이승만에게 조선 민본주의는 있었겠으나 이승만은 반쯤은 자기를 조선 사대부, 그 다음에 나머지 반쯤은 자기를 조선 임금 정도로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리 민본주의가 있어도 조선이, 아무리 당시에 당대 조선이 건국됐을 시점에서는 조선이 세계에서 가장 세련된 나라였어요. 하지만 조선이 멸망 직전에서는 그 유라시아 대륙 주요 선진국들 기준에서는 뭐 꼭 경제력, 먹고 사는 문제 이것뿐만 아니라 과학, 물질적인 거, 뭐 과학기술 이런 것뿐만 아니라 사상적인 측면에서도 꽤 후진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조선이 조선시대 초기와 조선시대 중기와 조선시대 말기를 비교를 해보면 조선시대 초기, 중기, 그 다음에 제가 봤을 때 조선이 마지막 선진국주의를 일치하는 마지막 시기는 정조 때였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 뒤로 정조가 승하고 난 다음에 세조정치 들어서고, 그 다음에 안동김씨, 무슨 뭐 먼 권씨, 조씨, 풍양조씨 하면서 나라를 소수의 어떤 가문이 그냥 지지고 볶고 그냥 다 해먹으면서 이제 나라가 다 망해갔을 때, 그때 조선 사람들의 혹은 조선 양반들의 사회인식, 사회적 사상, 세계 인식이 그때도 과연 조선이 세련된 나라였느냐, 이런 거는 좀 의심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승만도 자기 나름대로 애국심이 있고 사명감이 있고 우리나라 국민들 잘 먹고 잘 살아야지, 국민들이 잘 돼야지라는 생각을 안 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나 적어도 주권을 가진 자유민주주의의 주권을 가진 존엄한 시민으로 보진 않은 것 같아요. 조선시대 사대부가 백성을 보듯이 했던 것 같아요. 목민심서라는 책, 정약용이 쓴 책인데, 이 목민심서의 목민은, 이 목은 유목하다 할 때 목자예요. 소치다, 양치다, 염소를 치다 하는 것처럼 백성을 치는 거예요. 굉장히 권위적이죠. 백성을 위해서 백성을 친다. 백성을 위해서 백성보다 우월하고 백성을 지도하는 존재가 된다라고 하는 게 그거는 조선이 건국했을 때는 굉장히 혁명적인 사고방식이지만 19세기, 20세기에는 옛 기득권의 나르시시즘이라고 할 수 있는 사고방식인 거잖아요. 이승만뿐만 아니라 그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말 안 듣는 백성은 나머지 모든 백성의 안녕을 위해서 조금 학살할 수도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실제 이승만이 그러했고,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말했던 것은 이승만을 우리와 같은 현대인으로 보면 이 사람을 해석할 수 없다. 이 사람 비난할 수도 있고 숭배할 수도 있고 칭찬할 수도 있고 뭐 할 수도 있지만, 적어도 이 사람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결을 가진 사람들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이 사람이 조선시대 19세기에 태어나서 19세기 조선의 서당을 다녔던 조선 사람이라는 것을, 이 조선인이라고 하는 것이 이 사람의 토대라는 것을 알아야지 이 사람의 구체성을 알 수 있다는 얘기를 했던 겁니다.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의 기술추구요. 한국 사람들은 예로부터 기술추구적이었어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기술추구적이었어요. 임진왜란 시점에 조선의 화포 기술이 세계 최고였어요. 세계 최고였어요. 그건 서양에서도 다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극단적인 어떤 그 기술 개발주의가 있었어요. 조선에, 고려 말부터 화포에 대해서.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조선은 기술에 무관심했어. 그건 왜 그러냐면, 임진왜란 다음에 병자호란이 있었죠. 그 다음에 경신대극이 있었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정치적 위기가 있었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조선의 생산력이 점점 떨어져가고 정치는 문란해지고 하는 200년, 300년 정도 되는, 한 200년 정도 되는 시간 동안에 기술 개발이 멈춰 있었던 것을 조선시대 전체로 생각을 하면 조선은 기술과 무관한 나라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조선은 기술과 매우 기술 친화적인 나라였다가 마지막에 한 중후반기부터 그 기술 개발의 동력을 상실해 가기 시작한 나라가 됐던 거예요. 그 마지막 모습을 보고 조선은 조선시대 내내 이랬을 거야 라고 막연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순신 장군께서 임진왜란 때 천자총통을 막 쏘아대던 당시에 그 천자총통은 세계 최고 무기였어요. 세계 최고 기술력을 가진 무기였어요. 그래서 한국인이 원래 기술 개발에 무관심한 민족이 아니고, 그러면 한국인은 기술 개발에 남들보다 뛰어난 민족이냐 못한 민족이냐 이런 걸 떠나서, 한국은 옛날부터 인구가 적고 척박하고 적은 인구로 많은 인구의 외국과 경쟁을 해야 했고, 이런 여러 가지 그 생산력, 인구 규모, 그 다음에 땅의 척박함, 이런 쫄리는 구석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기술 친화적인 기질을 가질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 그 20세기가 들어서고 우리나라가 해방이 되고 하면서 그 기술 개발에 대한 어떤 그 욕망은, 우리가 서양보다 기술이 없고 일본보다 기술이 없고 무기가 없고 갖고 있는 무기도 형편없고 뭔가 다 낙후돼 있고 낡아 있고, 그래서 열강들한테 당하고 일본의 식민지가 되고 기술이 있어야 되는데 이 한이 맺혀 있는 상태였어요.
박정희와 박태준의 포항제철 이런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승만 때부터 이승만은 대통령 되고 나서 그때 이 사람이 대통령 됐을 때 1940년대에 대통령이 됐잖아요. 이 사람 대통령 되고 나서 가장 먼저 생각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원자력 개발해야 된다 이런 얘기 했다니까요. 네. 그러니까 기술 개발 빨리 해야 돼. 기술 선진국 만들어야 돼. 이거는 해방 직후부터 굉장히 공통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갖고 있었고 갖고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었다.